예, 청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승조 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친 지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확진자만 해도 한 8만 7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만 해도 우리가 1,500분이 넘었죠. 그래서 1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또 약간 그 잿빛 세상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 사회가 정말 보다 힘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토대가 충분히 갖춰졌다, 그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남성현 교수님을 여러분의 커다란 박수와 함성으로 모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성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1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기후 위기와 바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아주 관련이 돼 있는 주제고요. 공존의 지혜, 공존. 같이 사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구가,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사는 그런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연재해 이야기부터 할 건데요. 지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태풍이라든가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자연현상들은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자연적으로 원래 지구가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인간이 그 특성을 잘 모르고 태풍이라는 게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면서 이것이 동반하는 강풍, 폭우, 해일 이런 것에 대비가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그 피해를 입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94년 여름이 어떤 여름이었냐면 굉장히 더웠던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 여름하고 반대로 장마가 너무 빨리 끝나고 계속 그 가뭄이 지속되면서 비가 안 오니까 푹푹 찌는 거죠. 이때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던 거예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농민분들이 막 어깨춤을 추고 이렇게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이렇게 반기는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왜? 태풍이 오면은 그동안 이 가뭄 때문에 작물 농작물 재배 지금 다 안 되던 것들 경작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강수, 비를 뿌리니까 그다음에 온도 조절 이게 시켜주죠.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자연 서비스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Natural Service Function.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인 이 자연재해가 역설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것들이 강수도 물도 제공하고 온도도 조절해주고, 여기 또 해수 혼합이라 그랬는데 뒤에 이제 바다 이야기 많이 하겠지만 바닷물을 섞어주는 기능도 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 좋은 거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의 절반 이상은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지구의 허파는 바다입니다. 아마존이 아니고 바다였습니다. 자연재해는 해를 주기도 하지만 혜택을 주기도 하고, 이것을 잘 알면, 과학적으로 잘 알고 활용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 바다 맞습니다. 바다 중에서도 열대바다, 따뜻한 적도 부근의 열대바다에서만 만들어집니다. 태풍은 다른 데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 따뜻한 바닷물이 증발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증발하고 이것이 이제 응결할 때 그 에너지가 잠열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태풍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에서, 이 적도 부근 바다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1999년부터 2008년 그 10년 동안 소방청의 자료를 그냥 정리한 건데요. 그 왼쪽에 인명 피해부터 보시면 사망자 실종자가 2002년, 2003년에 270명, 148명 좀 많죠. 2002년, 2003년에 사망자가 많았고, 피해 복구액도 9조 원, 6조 원에서 경제적 손실이 15조 원, 11조 원 이렇게 큰 경제적 손실이 2002년하고 2003년에 있었어요. 다른 해들보다 왜 유난히 이 두 해에 이렇게 피해가 컸는가? 2002년 태풍 루사하고 2003년 태풍 매미, 이 두 개가 역대급 태풍이었어요. 역대급 태풍이라는 거는 이제 강도가 아주 강하다. 강도가 강한 거는 중심 부근의 그 강풍이 풍속이 아주 세다는 겁니다. 풍속이 세면 강풍 피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루사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내리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색깔로 표시된 게 태풍 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보다 파란색, 파란색보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대 해상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서 바다 위에 이제 계속 있으면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점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빨갛게 됐죠. 빨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피해가 아주 큰 겁니다. 바다가 태풍의 강도도 이렇게 조절을 해요. 태풍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태풍을 다시 급격하게 약화시켜주기도 하고 태풍마다 아주 강했던 것도 있고 약했던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이런 것들을 풍속 가지고 순위를 많이 매겨요. 그래서 역대 태풍 최대 풍속 순위, 그다음에 순간 최대 풍속 순위. 그냥 풍속은 우리가 보통 이제 10분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최대값 나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순간 최대 풍속은 더 짧게 1분 간격으로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더 빠른 이런 풍속도 기록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1등이 매미입니다. 매미. 2003년 매미. 그런데 이제 매미의 여기 순간 최대 풍속이 60.0m/s, 초속 60m의 강풍이 불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예리하신 겁니다. 네. 당시 우리 풍속계가 최대가 저거였어요. 60 이상 못 측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80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당시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 이상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걸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세계 지도로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정도 지역에서도 볼 수 있고 더 작은 충남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이런 재해 지도를 만들고 재해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럼 기후 변화로 태풍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바닷물도 수온이 올라가죠.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 아까 바다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으니까 태풍이, 그러니까 태풍도 더 강해질 수 있잖아요. 더 강하고 위력적인 태풍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대 태평양 인도양, 열대 인도 태평양에 지금 웜풀이라고 제일 수온이 높은 바다를 표시한 건데 이거는 1900년에서 1980년이고요. 이 아래는 최근입니다. 1980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과거보다 최근에 이 웜풀이라고 부르는 적도 부근의 열대 바다의 수온이 올라갔고 그리고 웜풀의 면적도 넓어졌어요. 넓어지면서 더 중위도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태풍만 그런 게 아니고 기후 변화는 자연재해 전반의 특성을 지금 다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지만 텍사스 지금 한파로 고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북극 진동이라는 현상하고 관련이 된 건데 이 한파 특성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북극 진동의 위상이 이런 위상이 됐다가 이런 위상이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최근에 이 북극해 거기에 얼음이 막 녹고 있는 거예요. 북극해 그 바다의 얼음 해빙, 씨아이스 해빙이 녹으면서 태양을 이렇게 반사시켜주던 하얀 그 얼음이 녹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 더 많이 흡수되고요.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니까 더 잘 녹이고 그러니까 더 없어지죠. 그러니까 북극해 지금 해빙 면적이 막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비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기후 비상, 이제 기후 변화. 그럼 우리가 왜 생겼는가? 다 알죠. 네, 기후 변화 우리가 인위적인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후 변화. 이게 왜 생겼는가? 온실 효과로 설명을 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열이 축적이 되고 지구에 쌓이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거죠. 35만 년 정도 기간 동안 기온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같이 그린 것,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 그대로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여기까지 올렸는데 이제 그 남극은 아직 기온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남극은. 그렇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1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1도. 근데 이게 1도, 2도라는 게 정말 과연 그렇게 큰 온도인가? 1도, 2도 이렇게 큰 온도 아니잖아요. 우리 못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10도 이상 막 나요. 여름 겨울은 20도, 30도 차이 납니다. 연교차가. 그렇게 온도 변화가 큰데 1도 변했다고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 이상하지 않아요? 1도. 이게 이렇게 큰 온도인가? 네, 어마어마한 온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기후에서 1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온도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평형이 깨졌다는 걸 말해요. 균형이 깨졌다는 걸 말하니까. 과거에 보던 방식이 아니죠. 인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킨 이 속도, 변화 속도가 지금 가장 문제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X축이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기준 대비 1950년대, 80년대, 2011년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점점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 지구 온난화가 되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을 온실기체도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기체별로 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많이 기여를 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메탄도 좀 기여를 하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 온도만 많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얼음도 녹잖아요. 그린란드에 있는 그 빙상이라고 합니다. 대륙 빙상.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도 녹고 남극에 있는 얼음도 막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물을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빠르게 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웨이치 빙하라 그러는데 그 빙하는 이 서남극 전체 안에 있는 이 대륙 빙상을 막아주는 코르크 마개 같은 빙하예요. 그래서 이게 열리면 그 안에 있던 빙하들이 다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거 운명의 날 빙하다 막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른 원인이 또 있어요. 바닷물에 아까 수온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수온이 올라가면 바닷물은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땅속으로 갈 게 아니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야 되죠. 해수면이 자꾸 올라갑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게 온도 조금 올라가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기온도 올라가고 수온도 올라가고 습도도 바뀌고 눈이 녹고 여러 가지 지금 생태계 전반이 다 변하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이 변하는 그런 지구 환경 전반의 문제고요. 이런 생물들이 서식지가 바뀌다 보면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점점 생물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근데 우리는 면역력 없는 거, 그게 신종 바이러스죠. 그런 신종 바이러스에 우리가 자꾸 노출이 더 많이 돼요. 자, 대기 중에는 미세먼지가 문제고 이제 바다에는 또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죠. 우리 플라스틱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제 이 플라스틱 양이 어마어마한 게 이 해류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 부분에는 해류가 없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자꾸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이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들어 있는데 그레이트 가비지 패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태평양에 있는 건 그레이트 퍼시픽 가비지 패치. 여기에 이제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나라 면적보다도 몇 배나 넓은 면적이 다 쓰레기로 덮여 있는 겁니다. 심각한 이거 환경 문제인 거죠. 계속 암울한 이야기하고 희망 얘기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희망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만드는 거는 이분입니다. 항상 저는 이분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 충무공 이순신 장군. 명량 영화로 나왔잖아요. 12척의 함선밖에 없고 조선 수군 다 괴멸된 상황에서 300척이 넘는 외선을 맞아서 또 전쟁을 또 전장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어떻게? 이 명량이라는 이 울돌목 여기 그 좁은 수로 여기에 조류가 아주 센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데요, 조류가. 이 강한 조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속 밀물썰물 바뀌잖아요. 조선 수군의 해양과학자가 이순신 장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조선 수군을 승리로 이끈 거는 함선의 수가 아니라 바다를 잘 알고 활용했던 이 지혜에 있다. 우리나라 주변에 이 전남 앞바다만 잘 알고 활용해도 나라를 구합니다. 충남 앞바다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왜 못 살리겠습니까? 4가지 전략이 있어요. 여기 해양 정원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기 무나무 역간척해서 이제 바닷물 다시 통하게 해서 살려내는 이런 생태계 복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발전소 지어서 막 대규모 시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태계 복원하겠다는 거고 주민들 다 찬성하시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 하고 해양 치유 산업, 힐링 공간, 바다를 누리고 즐기고 거기서 사람들이 힐링을 얻어야 되잖아요. 코로나로 맨날 힘든데, 그렇죠? 그런 거, 바이오 산업, 또 해양 레저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다를 제대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의 전략을 수립을 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했어요. 이거 획기적인 거거든요. 저탄소 사회로 이제 선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행인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모든 우리 사회를 지구촌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세웠고요. 17가지의 SDG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부터 지구환경 문제, 경제사회 문제 다 있는데 지구환경 문제 중에서도 이 기후변화 문제 다른 것들에 다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SDG 13번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이게 SDG 13번으로 한 가지 목표로 세웠고요. 거기 SDG 14번은 바다입니다. 바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바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다를 살려내는 게 17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중요하다는 거고요. SDG 14번 하나만으로 안 돼서 유엔에서 해양과학의 10년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바로 올해 지금부터 10년간은 해양과학의 10년이라고 선언을 해요. 해양과학 10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해서 이 7가지를 달성해야 된다. 겁니다. 7개가 뭐냐면 첫째, 깨끗한 바다. 오염 문제 해결해야죠. 두 번째, 건강하고 회복력 강한 바다. 해양 생태계 건강. 세 번째, 예측 가능한 바다. 기상 예보처럼 해양 예보를 더 정확하게. 네 번째, 안전한 바다. 해양에서 모든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바다. 식량 문제. 여섯 번째,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바다. 그래서 해양 데이터 포털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7번이 영감을 주고 함께하는 바다. 해양 치유, 레저 관광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런 7가지 성과를 계획하고 10년간 움직이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무인 센서들을 바닷속에 지금 설치해서 환경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도 있고, 이런 또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것도 있고, 제자리에서 계속 수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센서들을 다 네트워크로 묶어서 바닷속 환경을 속속들이 눈으로 보듯이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의 이제 출발은 과학이거든요. 바다를 잘 알아야 더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더 잘 알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지금부터 많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해양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겠다. 자, 우리에게는 앞에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20세기 방식의 이런 외롭고 삭막한 각자 도생 경쟁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가 있고요. 21세기 공존의 지혜를 찾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그 지혜를 찾아가는 과학에서 출발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답일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물결에서 선두에 서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특히 그 이렇게 지대가 낮은 서해안은 혹시 물속에 잠기는 건 아닌지 충남 사람으로서 참 걱정이 되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도 삼면이 바다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그린피스 자료를 보니까 2040년, 2050년 뭐 이렇게 우리 한 10년, 20년 후에 서해안 상당 부분이 이렇게 침수될 수 있다 뭐 하는 이런 것들도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거는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건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때는 좋아질 거는 같습니다. 우리 서해안은 여기 충남만 해도 조차가 꽤 크잖아요. 해수면 오르내리는 것에 상당히 지금 대비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후 변화 문제도 잘 대비하고 적응하면 잘 모니터하면서 그랬을 때 아마 지혜롭게 잘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수면과는 이제 강과 하천 뜻이 연결이 돼 있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다 근처 서해안 쪽이 아닌 강과 하천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뭔가 영토의 소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처할 곳이 좀 없어진다든지 이런 폭우나 이런 홍수가 아니라 다른 걸로도 이게 이주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 상승은 바다에서부터 우리가 오는 어떤 재해니까 어떤 제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여러 가지 세우는데 이제 폭우, 그다음에 이제 홍수, 산사태 이런 것들은 또 강 주변에 이제 여러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걸 항상 기술적으로만 해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대피 훈련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대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 기후 때문에 변하는 악기상이라든가
이런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지구 환경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알면 충분히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지사님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서해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충남의 해양 환경 정책은 뭐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는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여기 함께 연계해서 이런 나름대로 초광역 단위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가 기후를 고민하는 협약을 조만간 맺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 쓰레기 문제가 사실 2019년을 해양 쓰레기 원년이 해로 선포한 게 충청남도인데 해양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제일 먼저는 어떤 그 기본적으로 기초 자료라든가 이게 좀 미비하다. 또 굉장히 그 처리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 비용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또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지난해 4월이죠. 2020년 4월에 충청남도가 해양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체 숲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해양 쓰레기 발생 요인이 무엇인가, 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운반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2026년까지 한 616억 원을 투입해서 22개의 과제를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충남에서 이 해수 담수와 관련한 이런 사업이나 계획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해양 담수화 문제가 굉장히 충청남도가 그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기 보령에 분도 오셨는데 보령 같은 경우 처음에 그 식수가 마땅치 않아요. 늘 그래서 이미 보령에 뭐 원산도라든가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소도 같은 거 13개 섬에 하루에 한 1,115톤 정도, 한 3,000명 정도에는 담수화를 통해서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 특히 서해안 지역에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도서 지역에 그 식수 같은 경우 그런 체제를 이미 마련해서 시행 중인데, 특히 서산에 대산 임해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여기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업용수죠. 하루에 한 10만 톤 정도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10만 톤 정도의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해수 담수화 사업이 24년도에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서해안의 물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 선도적 모델을 현재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다. 한 2,8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23년도 완성되고 24년도 하루에 10만 톤 정도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기후 변화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희 세계에 있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일단 환경 오염을 만드는 이제 그런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기업들도 ESG라 그러죠. Environment Governance, ES, Society Governance인데 Environment 환경을 중시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고,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좀 더 환경을 생각해서 이 제품을 만든 기업의 제품을 사고 또 그 기업에 투자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기후도 우리가 회복하는 방향으로, 생태계도 회복하는 방향으로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그런 방향의 그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구에 어떤 부담이 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모든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구와 공존하는 그런 방식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통해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나요? 또 희망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여튼 충청남도 청년들을 중심해서 이 기후 문제는 우리가 절박한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다, 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소 불편하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지구 환경에 함께할 수 있는 거라면 과감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충청남도도 전 세계와 함께 인류를 지키고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런 기후 환경 정책에 대해서 하여튼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실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늘 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